우리는 그래서 뭘 지금 유심히 봐야지 될까요? 이 돈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적금에 지금 몰려있는 M2의 돈이 4,28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엄청난 돈이 주식으로 갈 건지 채권으로 갈 건지 부동산 가상화폐로 갈 건지를 우리가 유심히 따져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중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대급 유동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시중의 유동성은 역대 최고인데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최저치를 밑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탄이다. 금리 인상은 또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을 또 가져올 수도 있다. 아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엔 반드시 호재이고, 유동성이 많아진 역사 이래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역대 최고의 지금 유동성을 보이고 있답니다. 무려 4,280조 정도의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4,280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이 돈에 대한 크기를 오늘 한번 가늠해 볼 거고요. 4,280조가 잠자고 있는 이 유동성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희 부동산 경제학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려는 분들은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면 되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저희가 최소 일주일에 2건에서 3건 정도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경제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지고, 또 부동산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 경험도 많이 쌓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희가 자양동에 대한 집중 분석을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시면 되고요. 한 2억대 정도 투자로 하실 수 있는 지역들, 자양동에 아직 남아있는 틈새 전략지구, 그러니까 자양동 1동부터 4동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각각 색깔이 틀리고 투자 방향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시면 되고요. 자, 뉴스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통화량이요, 44조가 늘어나서요, 전체 통화량이 4,280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2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4,280조가 어느 정도 큰 돈인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돈입니다. 그런데 이 4,280조라는 돈이요, 지금 시중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이 16일 날 발표한 자료고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입니다. 일단 M1 협의의 통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M1 협의의 통화량은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1,192조 원이었던 것이 2025년 지금 5월달 기준 1,277조니까 M1 협의의 통화량도 상승을 하고 있다. 우상향이다. 여러분, M1 협의의 통화량이 뭔지 아시죠? M1 협의의 통화량과 M2 광의의 통화량이 중요한데, M1 협의의 통화량은 예를 들어서 요구불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금이라서 바로 쓸 수 없다. 6개월이고 1년이고 아니면 2년이고 10년이고 장기 예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약간 기간이 정해져 있어 묶여있는 돈, 그런 통화량이 지금 시중에 1,277조 원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광의의 통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시 입출금 예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시중에 바로 투입돼서 무언가 투자를 할 때 기여할 수 있는 돈이 광의의 통화량인데,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2023년에 3,830조 원이었던 것이요, 무려 4,279조 원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4,280조 원에 육박한데,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 LF라고 하는 이 금융기관 유동성도 지금 엄청납니다. 5,243조였던 것이 지금 5,837조니까 지금 2년 만에 모든 통화량들이 계속해서
높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광의의 유동성을 보면요. 6,760조 원이었던 것이 7,313조 원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광의의 통화량 M6이요. M2가 4,280조 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 4,280조 원은 어떤 돈이다? 지금 당장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4,280조 원이라는 돈이, 이 돈이 지금 시중에서 조용하게 잠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는 가계부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가계부채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75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758조 원, 물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만 4,280조 원에 비교하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사실상 우리나라에 지금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 예금이라든가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광의 유동성 이런 걸 다 짜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천억씩 하는 돈이 있다 보니, 이 유동자금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 가계대출 규모지 않나. 이 가계대출 규모 중에서 거의 7, 80%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사실상 이 가장 더 위험한 거는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담보대출이 쓰나미로 몰려오면서 이게 진짜 역풍을 맞이하는 거죠. 줄줄이 은행까지 줄도산하고 결국 은행이 줄도산을 하면 개인과 기업이 줄도산하는 이런 역풍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가계대출이 너무 커지는 거를 우리가 막는 것은 정상입니다. 일정 규모의 가계대출을 이렇게 좀 옥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너무 일시적이고 급발진적으로 됐다라는 것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장점도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고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뭐 오늘 뭐 가계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통화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4,280조 원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4,28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국의 아파트를 모두 다 사고도요. 350조 원이 남아둡니다. 대단한 돈이죠. 지금 시중에 막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다? 4,280조 원이다. 이 4,28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가총액,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시가총액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사고도 350조 원이 남는 돈이고요. 심지어 서울 아파트를 모두 사게 되면 4,280조 원의 절반인 2,479조 원이니까 거의 2,480조 원이 남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강남 3구를 포함한 아파트를 모두 산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자, 2025년 7월 기준 코스피입니다. 2025년 7월 20일 기준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이니까 전체 유동성, 지금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입출금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만 4,280조 원이니까 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이 4,280조 원이라는 돈의 크기이다. 이 시중 통화량보다도 플러스 1,600조 원 이상 많은 돈이니까 통화량보다도 지금 은행에 잠겨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통화량보다도 1,600조 원이 많으니까 이 4,280조 원 M2 광의의 통화량이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LG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을 다 합한 코스피 시가총액이 2,600조 원인데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대기업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한 금액,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2배가 많은 게 4,280조 원이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 이 4,280조 중에 일부만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일부만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일부가 또 채권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엄청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유동성이라는 게요, 결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전 세계의 글로벌 유동성 맛도 역시 엄청나게 최고조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역대 최고의 글로벌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유동성이 커진 데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죠. 어떠한 영향이냐면 이 팬데믹이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엄청나게 유동성을 많이 말 그대로 과잉적으로,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전 세계가 돈을 찍어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발한 이 유동성 정책이요,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년 동안 찍어낼 돈의 양을 딱 2년 동안 10년치의 돈을 찍어냈으니까 엄청난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죠? 화폐 소유자입니다. 이 화폐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이 화폐를 소유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신주어가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벼락거지라는 신주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게 되는 경우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그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 팬데믹 시기에 과잉적인 유동성이 어떻게 됐냐면, 돈이 충분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회수를 해야지 되는데,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했냐? 금리 인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왜 마무리를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순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보통 M2 아까 얘기한 강의의 통화량이 이제 증가를 하잖아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아마 댓글을 다실 건데, 미리 그 댓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의의 통화량이 이제 유동성이 커지면 뭐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면 뭘 하냐?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합니다. 금리를 올려버리죠. 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보통 요런 스타일로 많이 가는데, 요게 이제 루틴입니다. 유동성이 커지면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잡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이 빨리 마무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채권이 이 충분한 돈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하시는 수 있는 이야기가, 야, 무슨 얘기야? 광의의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어?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천만의 말씀. 앞으로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건 이제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 경제가 너무 위축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언제일까요? 경기가 위축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바로 생각나는 게 언제죠? 최근에 겪었던 이 팬데믹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시기가 있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했죠?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버립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유동성은 증가하는데 금리를 내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면 금리를 올려야지 되는데, 금리를 내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장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커져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소비가 안 되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이런 게 바로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거고, 예외 사항이 반드시 존재한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금리를 1% 올릴 때마다 기업이 뭐 몇백 군데씩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뭐 건설업은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올 상반기에만 뭐 3, 400군데 되는
건설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결국 이 건설회사가 됐던 제조업이 됐던 서비스업이 됐던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이 확보가 돼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금리를 강제로 올려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단기간에 누가 봐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은 4,280조가 아니라 조만간 5,000조가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넘쳐나는 돈은 결국 어디론가 무조건 가게 돼 있죠.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이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이렇게 넘쳐나는 돈이 주로 찾는 곳이 있어요. 축제 현장으로 갑니다. 어떤 축제, 돈이 갈 곳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면 예적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든가 주식이 좋아질 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식이 또 좋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채권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시기에 20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 부동산이 들썩들썩 걸었다는 거죠. 결국 이 돈은 어디론가 무엇을 찾아갑니다. 왜? 이 돈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우리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돈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입니다. 여러분 의지대로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고수인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절대 딸 수 없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 시장을 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식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미가 만들었습니까? 자본가들이 만들었습니까? 자본가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이 주식회사의 주식, 결국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개미들이 나를 먹여 살리게끔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주식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100원짜리 주식을 살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개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만 유일하게 뭐가 없죠? 작전 세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가 돈을 컨트롤해서 이 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벌고 돈을 잃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시키는 대로 나의 의식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식으로 돈을 따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 뭐 가상화폐로 갈 수도 있고 금등 또는 실물 자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수요가 억눌려 있습니다. 이 억눌린 수요자가 언젠가는 갈 곳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이 유동성이 결국에는 수요자가 가는 곳을 그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유동성의 행방에 따라서 그러한 상품들이 또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뭘 지금 유심히 봐야지 될까요? 이 돈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적금에 지금 몰려있는 M2의 돈이 4,280조 정도가 되는데 이 엄청난 돈이 주식으로 갈 건지 채권으로 갈 건지 부동산 가상화폐로 갈 건지를 우리가 유심히 따져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주식을 가던 예적금을 가던 채권을 가던 가상화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개 예적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가 번 돈은 이 자금을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 이 돈들은 결국 다시 최종 목적지는 부동산으로 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한 3,500선 정도 되는데 만약 코스피가 5,000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즘 이번에 이제 이
소득세 개편으로 인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주식시장 일제히 오늘자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으로 몰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세금 개편으로 인해서 좀 약간 혼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요, 여러분. 코스피가 우리나라 5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5천 시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주식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5천이 됐다면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올라가 있겠죠. 왜냐면 전체적인 주식의 총량이 5천 포인트라는 거기 때문에 삼성은 거의 그 이상을 달리고 나가야지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5천이 됐다는 것은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떻다? 많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자,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통해 갖고 1억을 벌었어요. 아니면 1억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 주식으로 차익을 남겼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극히 일부잖아요. 부동산은 사실상 누구나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주식으로 사실상 성공을 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코스피 5천이 돼서 주식으로 돈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벌었다고 칩시다. 1억을 투자하신 분이 주식을 통해서 10억을 벌었어요. 자, 이분의 다음 스텝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1번. 명품을 산다. 2번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한다. 3번 이번 기회에 내 집 장만을 한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목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내피셜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된 여러 가지 미발표된 규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직 나한테는 많은 여러 장의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조금만 움직이면 나는 다른 카드를 보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규제 외에도 다른 규제의 카드가 있다. 어쨌거나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은 좀 많이 잠잠해졌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급격히 감소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아까 4,280조라는 게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투자가 눌려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뭐죠?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무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이 수요가 눌리는 거는. 계속해서 물을 담아 놓으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집니다. 점점 유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 풍선의 무게와 중력과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풍선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또 언젠간 터지겠죠. 우리가 이거를 몇 달 전에 대표적으로 잠깐 맛보기로 봤습니다. 언제죠? 올 2월 달입니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풀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걸 봤고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시장에 들어오는 효과를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5억, 10억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목격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틈과 기회가 생기면 이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당시 시장 반응만 보더라도 이 부동산 수요와 속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정책 변화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멀리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유동성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막강한 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저께 일어난 일을 오늘 기억 못합니다. 마치 한동안 오랫동안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4,280조 원이란 이 유동성의 존재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뭐하고 있자? 인식하고 있어야지 된다. 4,280조 이게 플러스 이제 알파입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뭐 연말 정도 되면 4,300조 원이 충분히 넘어가겠죠. 그죠? 4,300조 원이 두 달 만에 지금 44조 원이 증가했으니까 유동성이.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 뭐 4,400조가 될 수 있고 4,500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4,280조 원은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를 사고도 몇 번을 사고도 남는 돈이고 대한민국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돈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돼요. 이게 언젠가는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언젠가 모든 거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죠? 노래에도 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언젠가는 이 정책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규제, 그리고 완화, 규제, 완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규제와 완화가 계속해서 퐁당퐁당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 정책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옛날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주춤하다가 팡 튀고 주춤하다가 팡 튀는 이런 그래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책 변화에 의해서 자산의 뭐가 전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준비 안 하고 있다면 또 기차 타고 남들이 다 올려놓은 가격에 먼 산 하늘 바라보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불안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에서 환율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규제가 뭐 갑자기 완화될 일은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완화가 된다거나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공급 부족 사태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이 슬금슬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게 어제요. 문재인 정권이죠. 28번의 규제 정책이 나왔고 15억 주담대 금지로 인해서 대출 역시 10원 한 장 안 해준 때가 있었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막았죠. 재개발 재건축도 하면 니네 큰일 난다. 세금 많이 부과할 거니까 웬만하면 재개발 재건축 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각종 다양한 포맷의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때가 왜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시장에 갈 곳 없는 돈들이 그러한 규제를 이겨내고 시장으로 침투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지 된다. 이 정책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이 자산에 대한 전환이 언제 일어났냐 이 순간은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주택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7 대책 이후에 한 달간요 20억 초과 아파트가 3건 중 2건이 신고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20억 초과 아파트가 이 대책 이후 얘기하는 겁니다.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 이후에 보통 이제 20억 초과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야, 3건 중 2건이 신고가가 나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7 대책 전후 한 달간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을 보니까요, 거래량은 72.5%가 감소됐습니다. 확실히 거래량은 감소가 됐다.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9.9%니까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됐다. 72.5% 감소된 거는 거의 거래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진짜 폐업을 한 해 안 한 해 지금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은 줄었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 계약이 되는 일부 거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뉴스입니다, 지금.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에서 20억 초과 아파트 거래는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아까 72.5% 정도 줄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신고가 비율이 66.1%로 모든 가격대 중에서 2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고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고요. 또 이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1위랑 2위를 보니까 대출 규제 이후입니다. 1위가 5년 이하의 신축, 2번이 30년 초과 노후 구축,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입니다. 얼죽신. 신축이 될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4,280조 원 시대고요. 조만간 5천조가 될 수도 있겠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영리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영리하고 자생 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가 알아서 몸집을 또 계속 키워나가는 게 이 돈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가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으로도 계속 신축과 신축이 될 것, 재건축과 재개발 쪽으로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도 반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거다. 왜? 앞으로 신축이나 신축이 될 것만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이런 시장이죠. 매매 건수는 이제 위축되어 있지만 소수의 핵심 자산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증가하는 장이고요. 가격 상승을 이끄는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위축되고 거래가 안 된다고 아파트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지역들은 좀 좋은 지역들 위주잖아요. 20억 이상 아파트는 그래도 중상급지 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매매 건수는 올 이 정권 내내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거래량이 글쎄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8대2 법칙이 이제 형성되겠죠. 80%의 그저 그런 부동산과 20%의 정말 초고가, 초우량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라는 게 아까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디로 갈까요? 80%로 갈까요? 20%로 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중상급지 위주, 한강변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업무타운이 밀집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세미나는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요즘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7, 80%가 자녀들이 20대인데요. 자녀들이 30대인데 자녀들 명의로 재개발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어요. 신축이 될 것들을 한번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정말 돈 되는 핵심 정보를 저희가 콕콕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경매입니다, 경매. 자, 반지하 경매에 66명이 몰렸습니다. 어디냐면 그 지역이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자양동.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 그 경매 물건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605-31번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얻으면 자양동 B블럭입니다. 지금 모아타운 동의서가 이미 다 구청에 접수가 됐고 이제 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감정가가 이제 2억대였어요. 감정가가 2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 2억 1,300만 원인데 얼마에 낙찰은 됐냐? 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2억짜리 반지하가 얼마에? 5억 5천에 낙찰됐고요. 몇 명이 몰렸다? 66명이 몰려서요. 응찰자 이름 부르는 데만 무려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의 260%가 넘는 금액이 낙된 거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 뉴스는 또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유동성과 관련이 있지 않나. 돈이 되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놈이. 각자가 갖고 있는 돈의 합계가 2,480조 원입니다. 그죠? 이 각자가 갖고 있는 돈, 어떤 사람은 1억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3억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3천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돈이 모여 있는 게 2,480조예요. 그 돈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뭘 찾아가냐면 돈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뭐 자양동 같은 지역,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그랬던 동네가 가장 핫플레이스로, 그러니까 재개발의 성지처럼 지금 여겨지는 곳들이 이제 자양동이잖아요. 이 자양동 미개발지에 대한 역시 투자 소식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세미나는 저희가 자양동에 대한 집중 분석을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시면 되고요. 한 2억 대 정도 투자로 하실 수 있는 지역들, 자양동에 아직 남아있는 틈새 전략지구. 그러니까 자양동 1동부터 4동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각각 색깔이 틀리고 투자 방향성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거죠. 반지하가 5억 5천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을 사기 어려운다 보니까 이 경매도 완전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지역은 아파트인데도 응찰자가 아예 없는 데가 있고 지금 처럼 옛날 쳐다도 안 봤던 이 빌라 반지하에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무려 감정가의 260%의 낙찰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돈이라는 놈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다닌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인이 100이실 거예요. 4280조가 자다가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수도 있어. 번쩍번쩍. 4280조를 하도 제가 이야기해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웃으면서 방송 좀 하지 마세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울면서 방송합니까? 짜증내면서 방송합니까? 듣기 싫고 보기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 방송을 봐달라고 제가 막 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랑 결이 맞으시는 분, 소통이 되시는 분들만 제 방송을 봐주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고마운 일들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방향과 사상과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과 그걸 다 맞춰버립니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채널을 찾아와서 구독을 해주시고 또 방송을 봐주시겠죠. 그런 분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4280조입니다. 이 유동성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를 2번 사고도 남는 돈이다. 이 돈이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동성이 폭발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다 아시죠?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결국에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이 순서대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면 압구정동 샀는데 지금은 광진구에 빌라 하나밖에 못 사요. 이런 분들이 10분 중 8분이 찾아오십니다. 예, 서둘러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건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유동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나오는 규제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다. 내가 이 시장에 내가 돈이라는 개념을 알고 돈에 대한 흐름을 알고 유동성이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통화량이 무엇인지를 빨리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를 좀 갖추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시청해주고 싶다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